안녕하십니까. 바라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여야 대권 후보들의 움직임 등 국내외 주요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뉴스오늘과 뉴스센터 13, 토요와이드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양강 체제였던 대선 구도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3자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까지 나왔는데요. 이렇듯 대선 구도가 급변하다 보니 후보에 대한 지지율 현황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변수가 지지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0일 오전 5시 뉴스오늘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변수에 따른 지지율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앵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후보로 나설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서던포스트 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안 후보는 42.3%, 이재명 후보는 28.9%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윤 후보가 34.4%, 이 후보가 33.6%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일화를 가정하지 않은 다자 대결에서는 이 후보 34.1%, 윤 후보 26.4%를 각각 기록했는데 이때 안 후보는 12.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1%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대선 후보 지지도 주간 정례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0.1%를 기록하며 34.1%에 그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1.1%를 차지해 첫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8%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사는 1월 2일부터 엿새간 전국 유권자 3,042명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리얼미터가 밝힌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라고 전했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해 이 후보는 0.8%포인트, 윤 후보는 5.1%포인트 하락한 반면 안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야권 단일화 시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35.9%가 안철수 후보를, 32.5%가 윤석열 후보를 꼽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데요.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해야 하고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적절한 표본 추출 방법과 조사 방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할 때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서 살펴본 보도들은 표본 추출 방법과 유무선 전화 여부, 그리고 직접 조사와 자동답 방식인 ARS 조사 등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고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 제시가 부족합니다. 앵커가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동안 단순한 그래프로 구성된 동일한 화면을 계속 내보냈는데 영상 정보와 더불어 설명이 부족한 정보를 보완해 주었더라면 정보의 충실성뿐만 아니라 화면 구성의 단조로움도 보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월 8일 오전 9시 토요와이드에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임금도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은 작년 연말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만 놓고 보면 미국의 고용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고 노동부가 12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는 19만 9천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이후로 블룸버그 통신은 보육 서비스 부족,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넉넉한 가계 저축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일자리 성적과 달리 실업률은 전달 4.2%에서 3.9%로 크게 감소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던 재작년 2월에 3.5%에 근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금도 역시 크게 올라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0.6%, 작년 12월보다는 4.7% 올라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표 경제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보다 저조한 데 대해서도 작년 전체로 따지면 일자리가 640만 개 증가했고 이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파원은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고 임금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고민하고 있는 미 금융당국에 긴축 전환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방침을 밝힌 연준은 이르면 3월 첫 번째 인상을 단행하는 데 이어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까지 예고하며 가파른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월 5일 미국 연준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긴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나스닥을 비롯한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해 세 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변동성을 감안해 시장 대응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서민 경제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긴축 전환이 국내에 미칠 파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거시적인 차원의 해석을 충분히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10일 오후 2시 뉴스 현장에서는 화재가 난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진행된 유관기관의 합동 감식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경찰과 소방, 국가수,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감식이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었고 감식 발원들은 최초 발화 원인과 재확산 이유, 그리고 안전규정 준수 여부, 소방관 사망 경위 등을 자세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1월 해당 공사장에 대해 화재 위험이 있다며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한 대목을 짚으며 당시 공단 측은 지상 4층에서 진행된 배관 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이 있어 불티 비산 방지포와 소화기 비치, 화재 감시자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경찰은 당시 지적사항이 이번 화재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1월 6일 관련 6개사 1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의 임직원 14명을 출국 금지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단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고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7일 오후 8시 뉴스 리뷰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기자는 지난 2019년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0명이 다친 경기도 안성시 종이상자 공장 화재에서 숨진 소방관이 현장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갑작스러운 폭발로 화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반년 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 인명수색을 하던 소방관 한 명이 참변을 당했는데 큰 불이 잡힌 뒤 현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불이 확산되면서 사고로 이어진 점을 짚으며 이번 평택 참사와 판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화재 사고 등으로 순직한 소방관은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47명으로 소방관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관행 때문에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 감시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과 추가 사고가 우려되는 화재 현장에서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뒤 소방대원을 투입하는 등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언급했습니다. 소방노조가 반복되는 무리한 진압 명령으로 또 동료를 잃었다며 화재 진압 매뉴얼 개정과 장비 도입 등을 주문한 가운데 무엇보다 화재 진압 결과를 떠나 현장의 판단을 신뢰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매번 재발 방지를 강조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방관들이 희생되는 화재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건이 누적되면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보도들이 보이는데요. 앞의 보도에서 살펴봤듯이 소방관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미흡한 소방대원 보호 대책, 현장 감시 체계 등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보도들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해당 사건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차원까지 살펴보는 이런 시도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소연 학생은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에서는 학교를 마지막에 닫아라, 코로나에 구멍 뚫린 공교육이란 주제로 방송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방송은 코로나 시대 만 2년째인 요즘 사립초등학교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립을 보내는 이유를 홍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경계선이 학교와 학원으로 확연히 나뉜 가운데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를 놓고도 경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데요.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를 놓고도 경계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은 10대 1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라고 전합니다. 전년에 6.8대 1을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공립과 사립의 교육 격차를 두드러지게 한 첫 번째 지표는 등교 일수라는데요. 김병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사립초등학교는 주당 4.21, 공립초등학교가 1.91 등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거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대면 수업을 대신한 온라인 수업의 질 또한 차이가 크다는데요. 김병욱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업을 많이 진행한 반면 공립학교에서는 유튜브나 EBS 영상을 틀어놓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을 많이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과후 활동도 사립을 선호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데요. 네, 저희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 특별하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동물의 사육제 중에 사자라는 곡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아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원래 집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는데 어떤 친구들은 다 다른 동네에서 오기도 하고. 이어 방송은 교육 시스템이 비대면으로 옮겨가며 부각된 공교육 부실화에 대한 부담을 학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몫이 돼버렸습니다. 맞벌이인 자녀 대신 9살 손자를 돌보는 박영애 씨는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난 한 해 눈코 뜰 새가 없었다는데요.
저학년이라 고학년보다는 등교 수업이 많았지만 학교에 안 갈 때는 손자의 온라인 수업을 돌봐줘야 했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데려다 주는 것도 본인의 몫이었다고 전합니다. 숙제를 내준다거나 또 이제 집에서 또 복습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런 것도 이 시간 맞춰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모들이 해줘야지 되는데 이 조부모들이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지만 조부모 손을 빌릴 수 있으면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데요. 사태 뒤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조부모 도움을 얻기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퇴사를 선택하기도 어려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원격 수업 속에서 사실상 방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자 도생처럼 돼버린 교육 환경 속에서 수요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원격 공교육의 질은 결국 사교육 의존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사교육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 클래스를 들으니까 학교에서 별로 배우는 공부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학원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어 방송은 독일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가 유럽을 덮친 2020년 봄, 어린이,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다는데요.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조사는 모두 등교 재개를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정상 등교 반대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정상 등교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정상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2020년 늦가을 코로나가 재확산하자 독일 사회는 부분 봉쇄를 결정했고 봉쇄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데요.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어린이집과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더라도 학교 문만은 끝까지 열겠다는 의지였다는데요. 그렇게 독일은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가까운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감염 전파 상황이 심각한 서구의 여러 선진국에서도 등교 사수를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데요. 반면 우리는 어렵사리 시작된 등교 조치를 다시 중단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학교 대면 수업 부재에 따른 부작용은 벌써 곳곳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자는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은 전면 등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등교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데요. 당국은 한 달 만에 등교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학습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고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활발해져야 하는데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여러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는데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멀리 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지금 취업문을 두드리는 청년들보다 출발선이 더욱 벌어진 코로나 시대의 학생들이 취업 경쟁에 뛰어들 10년 후 청년들은 지금의 공교육과 학교를 어떻게 회상할지에 대해 질문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내용 잘 봤습니다. 사립과 공립이라는 게 교육 격차는 물론이고 방과 후에 활동하는 것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던데 소연 학생의 경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온라인 수업 등으로 각자 도생이 돼버린 교육 환경을 고려하면 사교육 선호 현상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도 공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대면 수업은 외국의 사례처럼 보장돼야 하고 사회 각계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ile the drivers of higher inflation have been predominantly connected to the dislocations caused by the pandemic,
price increases have now spread to a broader range of goods and services. We are attentive to the risks that persistent real wage growth in excess of productivity could put to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 더욱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에 풀린 돈을 직접 회수하는 방안인 양적 긴축까지 검토를 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미국의 양적 긴축 행보와 그 여파를 국내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 먼저 최근 공개된 12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 내용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또 미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사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국내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를 해보죠. 네. 연합뉴스와 국민일보, 매경, 이코노미 등의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FOMC의 지난달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더 강력한 매파적 긴축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네. FOMC 구성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데 그치지 않고 양적 긴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포함한 이 FOMC 구성원들은 이날 공개된 지난달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경제, 노동,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른 속도로 인상하는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연준은 지난달까지 적용했던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이달부터 2배로 올렸습니다. 네. 이 속도를 적용을 하면 자산 매입 축소는 오는 3월에 끝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을 얻는데요. 올해 중에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5일 공개된 이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은 금리 인상 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양적 긴축 시사 가능성입니다. 예. 금리 인상을 통해서는 유동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양적 긴축은 유동성을 시장에서 회수하는 정책입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로 불리는 이 양적 긴축은 연준이 그동안 매입했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의 만기가 도래해도 재투자하지 않고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시장 과열과 또 고물가 국면을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통화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FOMC 구성원의 일부는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코로나 불황에서 시행한 이 양적 완화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비대해졌지만 이제는 정상화하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8조 8천억 달러로 대차 대조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실무진에서 보고받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자 뉴욕 증시, 주요 증시가 일제히 모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이르면 3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11일 재임 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예상대로라면 3월에 자산 매입을 종료하고 올해 금리 인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후반에는 보유 자산 축소를 시작해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통화 정책 결정 시기나 양적 긴축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은 없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미 연준의 매파적인 긴축 예고로 인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금융시장도 휘청거린 상태인데 네. 연준의 빨라진 긴축 행보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양적 완화가 2008년 11월에 시작이 됐고
9년 후에나 양적 긴축으로 전환이 됐다면서 연준이 올해 안에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경우 3년도 되지 않아서 완화를 긴축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라서 이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지난 5일 연준이 조기에 양적 긴축에 나설 수 있음이 알려진 다음 날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을 하고 예. 미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와 통화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네. MBC와 아시아 경제 등의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행보에 따라 신흥국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 IMF는 지난 10일 블로그를 통해서 미 연준의 신속한 금리 인상 예고가 경제 회복세와 종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사례를 보면 신흥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의 광범위한 임금 인상과 계속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오르고 연준이 이에 대해서 더 빨리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신흥시장에서의 자본 유출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예. 또한 IMF는 올해와 내년 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성장이 둔화할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아직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모양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미 긴축 속도가 예고된 만큼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시중에 유포한 막대한 돈을 걷어들이면 자산 시장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긴축을 시행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견해를 내놨을 텐데 언론들이 이걸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조기 긴축은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미 국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4분기 3개월 연속 3%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의 긴축 행보로 이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면 국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도 더 오르기 때문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모든 나라가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긴축 시기가 빨라지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은 3.1%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은의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예. 시장에서는 이 당장 14일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1.0%에서 1.25%로 올릴 것으로 보았고 이어 연내 두세 차례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한은 금통위는 금리 인상을 결정했죠. 기준금리는 연 1.25%로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1,845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예.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미 최고 연 5%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자산시장도 이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동성 잔치로 과열됐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심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전 세계의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둘 다 잡아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그런 만큼 어떤 혼란과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하기 위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경제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민심의 행방이 바뀌었던 것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경제학이라는 것이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론을박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에 딱 맞는 경제 진단과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언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무래도 딱 맞는 경제 정책이라는 건 쉽지 않지만 예. 검증에 검증을 거친 현실 진단, 상황 판단만큼은 명확해야겠습니다.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온부진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끼신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